네, 지금 시간은 기독교 환경에 대한 역사적 관점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저희 부교재, 즉 환경신학 켄 크나나켄 지음 이상복 옮김 UCN에서 나온 제8장을 요약함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8장이 환경에 대한 역사적 관점 그랬어요. 자, 우리 교회들도 환경에 대해서 여러 입장들이 있었습니다. 신학에 따라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달라요. 그런데 하여튼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왔는데 그 자연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거죠. 제가 이태리에 언제 갔는데 관광을 시켜주셨어요. 거기 교회분들이. 갔더니 무슨 무덤 쪽을 갔는데 옛날 사람,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겠죠. 유럽의 이태리 쪽에 살았던 지중해 지역 사람들은 죽은 자에 대해서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음의 세계 속에서 또 이렇게 집처럼 이 세상의 집처럼 거주한다고 믿었나 봐요. 신념이죠, 옛날 사람들의. 그러니까 거기다가 선물을 다 갖다 바쳤더라고요. 죽으면 그 무덤 안에 선물들을 줄줄이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죽을 후의 삶이 더 좋은 삶으로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야. 근데 지금 요즘 현대인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물론 천국에 간다 하지만 천국에 무슨 선물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사람마다 그 시대에 따라 인식이 다르듯이 죽음과 삶에 대한 인식 또 환경에 대한 인식이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니까 주로 그 당시에 우세한 철학적 혹은 종교적 경향에 그 영향을 받아서 입장들이 다 달랐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좋은 상태에 있다, 해피한 지금 문제 없는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은 긍정론자가 될까요? 부정론자가 될까요? 뭐 좋게 보겠죠. 세상 뭐 큰 문제 없어 이렇게 낙관론자가 되겠지만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지금 겨울이고 집에 땔감이 없다 이러면 괜히 부정론자가 돼서 이러다가 정말 뭐든 그러니까 터져버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부정론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도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보일 경우 그렇게 바라볼 때는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도 만물도 거기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바라봤어요. 그 반대의 경우는 참 그 세상에 대한 관심이 그냥 참 적었다는 거죠. 관심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 성도들은 주로 어떤 거에 대해서 그때는 생각했냐면 영성이 더 귀한 것이고 나머지 세계는 분리된 영성은 고귀한 거라서 이 물질의 세계, 그런 자연의 세계는 뭐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이다. 뭐 비교를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원론적으로 했던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원론적으로 생각 안 하죠? 그죠? 자, 플라톤주의의 영향, 우리 책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페이지로는 146호 그리고 복사한 거니까 그 페이지는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환경신학책 146조 플라톤주의. BC 427년에서 347년에 살았던 플라톤은 세상을 굉장히 가변적으로 봤어요. 변화하죠. 뭐 태풍, 얼마 전에 뭐가 터졌죠? 일본에서? 요즘에 화산인데 무슨 화산이라고 그랬는데 화산재가 뭐 막 날라와서 뭐 많이 죽었더라고요. 화상자가. 그리고 너무 계속 분출이 돼서 거기 가지 못하더라고요. 구조 작업을 못하는 게 제가 뭐 50cm 이상으로 쌓여서 그 밑에 깔린 사람도 많을 거다. 근데 이제 왜 예측을 못했냐? 일본은 지진이 많이 나서 그 예측기를 많이 설치했는데 그 화산에도 설치했대요. 근데 수증기로 인한 폭발은 예측을 또 못한대, 그 예측기가. 그냥 마그마 폭발만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나 봐요. 그것까지 생각을 미처 못한 거죠. 항상 그런 거예요. 그 지난번에 그 연료봉 터진 그곳이 어디죠? 후쿠시마인가요? 후쿠시마도 그 아주 방벽을 높이 쌓았는데 방파제를, 그래서 뭐 쓰나미가 밀려도 문제 없다. 그래서 견학까지 갈 정도였어, 거기를. 그래서 뭐 정말 인간이 준비를 문명, 아까 바벨탑도 얘기했지만 잘 갖춰놓았지만 여지없이 그 이상의 쓰나미가 밀려와서 했던 거. 요번에도 화산재를 예측 못한 게 수증기가 폭발한 거래요, 이번에는. 근데 그것이 또 마그마까지도 폭발할 수도 있다. 그럼 뭐 예측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마그마가 폭발하면 그 산 자체를 다 녹일 수 있대요. 완전히. 그러면 뭐 사람 다 죽는 거죠. 그 주변에. 그렇게 해서 그 세상이 가변적이라고 플라톤은 무질서한 세상관으로 바라봤대요. 이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때요? 믿을만 할까요? 그렇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그 반대인 이렇게 이상적인 이데알을 이렇게 상정한 거죠. 이데알. 그래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관념, 그리고 관념론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관념들, 이상적인 형상, 초월적이니까 하나님도 여기 속하는 거죠. 이데알. 그래서 정신, 영혼, 그거는 그 불멸하고 완벽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완전한 형상이신 선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변화를 어떻게 했다고 봤어요? 긍정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변화하는, 묵상하는 그 세상을 포용하셨다. 그리고 자연의 생존 능력을 주는 영혼의 힘이 존재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세계 영혼이라는 컨셉을 썼네요. 월드 소울이라고. 여러분 책에는 147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살아있게 하는, 그래서 인간 생명이 참 약한 것 같으면서 아까 복잡하면서도 연약한 존재, 아까 베두인족 할아버지 했지만 정말 죄도 많이 짓고, 그죠? 그 인간도 복잡하고 만물도 가변적이지만 그래도 완전히 죽이시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다 죽을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살아나고, 그죠? 그 뭔가가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영혼의 힘이 세상을 지탱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빙하기도 있었고 여러 번의 그 골격을 거쳤는데 아주 커다란 그 맘모스가 살았더라고. 공룡이 뭐 얼마 전에 호주인가 어디서 발견했대. 뭐 대퇴골 뼈 하나가 뭐 몇 미터고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공룡이 살았다가 아마 빙하기 때 다 큰 동물은 그 멸종했나 봐요. 그래서 쥐같이 조그만 설치류만 살아남게 되고 이런, 그러면서도 어떻게 생명이 이어진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플라톤은 세계 영혼이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당시의 생각이 이제 이랬고요. 자, 그런데 이 플라톤주의도 적극적이냐 또 소극적이냐 이 두 가지 주의로 나누는데, 초기에는 그 영과 육이 분리됐다는 분리주의적 경향이 이제 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와 완전한 거, 육과 영, 요 순서는 조금 바뀌었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제 구분했다는 그런 이원론이 팽창했다면, 토마스 아퀴나스 시대에는 성스러운 창조력,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력을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또 다른 그런 관점을 플라톤과 달리 이렇게 세웠다는 거 보시고요.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죠. 자, 그러면 플라톤 계속해서 이 사람이 티메우스라는 그런 유명한 티마이오스, 혹시 라틴어 읽으실 수 있는 분은 티메우스 그래도 티마이오스라고 여기 썼네요. 자, 문구를 보십시오. 아무것도 불안하지 않고 불완전하지 않고 선하기를 바라시는 신은 끊임없이 움직이시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무질서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 질서가 모든 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 무질서한 거지만 그것조차도 만들어신, 그것 안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이제 그래서 우리 천지창조도 사실은 카오스에서 만들어냈잖아요.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진짜 첫째 날에 만드셨겠어요? 개념적으로 24시간에는 만든 게 아니라 질서 있게 세상을 정돈하셨다. 저는 그렇게 바라봐요. 여러분, 근데 이제 주일학교 유년부 유치부에는 첫째 날 뭐 만드셨죠? 맨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 정돈하신 거. 사실은 세상의 법도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 거 그게 더 낫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자, 인간이 세계의 무질서를 질서로 변화시키는데 믿음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전히 이원론은 존재한다. 즉 하나님은 자연세계의 일부가 아니다. 훌륭하신, 더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을 어떻게 그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하느냐.
해서 이원론은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우리 플라톤주의 영향으로 어떤 생각들이 지금 자연에 대한 생각들이 이어져 오는가. 자, 그 두 번째는 이제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였죠. 그렇지만 조금 이제 다른 입장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형상, 즉 실제는 가시적이고 경험적인 것 안에 들어있다. 실제, 즉 예를 들어 그 추상적인 거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형상은 가시적이고 경험적인 것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형상과 진료는 함께 존재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을 입었지만 우리의 이상이 있고 정신이 있고 뭔가 영혼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지만 우리 몸이 또 죽으면 그 영혼도 말하자면 따로 뭔가 분리돼서 뭐 하늘나라 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는 같이 이제 늙어가요. 사실 뇌도 늙어가요. 기억력도 감퇴되고 이제 이러는데 형상은 아이디어, 즉 이데알은 내재적이다. 내재적인 거,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거고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거지 어떤 뭐 물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내재적이다. 자연도 고유의 질서를 갖는다. 그러니까 자연 자체도 물건이고 뭐 이런 꽃잎파리 그런 물질이지만 그 나름대로 질서를 갖는다. 여러분이 보면 동물하고 식물도 참 유사한 게 많대요. 다른 종이잖아요. 근데도 그 동물과 식물이 그 살아남는 법, 성장하는 거, 소멸하는 거 이런 거 보면 거의 같은 패턴으로 움직인다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고유한 질서가 자연 안에 있다. 영혼은 육체 안에 현존하면서 육체의 실체를 부여한다. 예, 영혼이 우리 안에 있고 또 거기서 우리 육체이게끔 하는 진짜 인간이게끔 하는 그 존재감을 불어넣는다는 거죠. 자, 다른 존재와 같은 속성을 지니지만 연속성. 이제 우리 뭐 원숭이도 우리와 같은 속성이 있죠. 그죠? 그 침팬지도 그렇고 이성적 사고 능력을 가진 인간은 여러분 생각할 때 더 우월할까요? 원숭이보다 우리가? 그러니까 연속성도 있어. 뭐 우리 동물과예요. 그죠? 포유류죠? 우리가? 그런데 분명히 이성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뇌가 크기 때문에 두 발로 걸기 때문에 인간이 더 우월할까요? 그런데 이런 관점을 아리스토텔은 가졌어. 우리는 우월해. 다른 동물보다 우월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해야 돼. 책임을 다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죠. 세계 안에서 자신의 목적과 기능을 성취해야 된다고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했다는 거죠. 뭐 다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생태학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 건데,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또 초대 교부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나요? 자, 이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보다 이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시간적으로 이게 딱 나온 것 같지가 않네요. 자, 보실까요? 이후죠. 이레니우스가 이후나요? 예, 시간적으로. BC니까, 그죠? BC니까 AD로서는 이후네요. 네. 자, 그러면 초대 교부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러니까 아까 그 처음에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달랐지만 또 그래도 아직도 그 이원론적인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고 또 인간이 더 우위다 이런 생각이 계속 내려왔어요. 그때 이제 기독교 초대교회 교부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나. 이레니우스라는 초대교부 아마 교회사에서 배우셨을 텐데 이 사람은 폴리갑의 제자로 130년 AD 130년경 갈리아 그 고을 지방이라고 지금의 프랑스 쪽 같아요. 갈리아가 고을 드골 할 때 고을 있죠. 그 갈리아 지방에서 태어났고 박해 이후에는 그곳 리옹 프랑스의 제2의 도시죠.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 같아요. 리옹 교회의 주교직을 맡았고 202년에 이제 순교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영지주의적인 생각이 만연했어요. 그때 당 초대교회 때 좀 이단으로 취급됐었죠. 그것에 대해서 그들의 사고를 이제 비판했죠. 공격했는데 이제 그노티시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원은 알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노시스
지식을 통해 지혜를 통해 가능하다. 그래서 영적인 게 정신적인 것보다 더 우위고 또 물질적인 인간, 그러니까 물리적인 인간보다 영적인 게 더 우위다라는 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간다 그러죠, 이 사람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거. 어떤 입장이 있죠? 영지주의에는 두 가지 대별적으로.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니까 완전히 타락하거나, 글쎄요, 뭐 유병헌 얘기를 여기서 해서 될지 모르지만 종교를 얘기하지만 영지주의적으로 나갔다는 거야. 우리 요즘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계속 구원파 얘기를 많이 다뤘어요. 신문도 뭐 지상 매체들이. 근데 우리 신학하시는 목사님들이 그걸 집어줘야 되잖아요.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한테. 그 사람들은 좀 영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물질은 더럽다. 그러니까 막 써도 된다. 몸도 더러운 거다. 육체도. 영혼은 하늘나라 가지만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된다. 그래서 뭐 돈으로 막 뭐든지 해결하려고 그러고 뭐 또 여성도 많이 거느리고 이렇게 우리 이해가 안 되지만 신학적으로 그런 신학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가 만연했는데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아주 홀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더러우니까 이걸 자꾸 연단해서 막 금욕하고 있죠. 금식도 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자꾸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악한 거를 다루자. 이런 두 가지 입장이 있었다는데 이제 지금 이단들은 뭐 돈, 물질 이거를 막 다루는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이때 당시부터 뿌리가 있는 거예요. 거의 이단들은 영지주의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다 축출되고 그때도 그랬는데 그래서 영지주의들을 그들이 얘기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공격했다. 우리 이레누스가 그랬다는 거죠. 자, 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그것들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신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다. 창조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 사람은 봤죠. 자, 오리겐 할까요? 오리겐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초대 교부인데 185년에서 254년 AD 물질 세계와 인간의 육체를 경시하고 불변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강조했다. 오리겐은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 같은 느낌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타락 쪽이 아니라 어때요? 금욕을 강조한 입장이었네요. 그래서 세상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참여하지 않는 세례 요한처럼 석청을 먹고 예를 들어 들판에 가서 광야에서 사는 그런 수도 운동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데서 출발한 거죠. 금욕하고 사막에서 동떨어져서 살고 이제 더러운 거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초대 교부들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네요. 예,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유가 초대교회라면 이제 우리 기독교 신학자가 나옵니다. AD 354에서 400년 5세기경 사람이죠. 4, 5세기경 사람인데 이분은 창조 이야기의 현세적인 특징을 연구했다. 낮은 실제로부터 높은 실제. 그러니까 단계를 계급을 매기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아니면 저거 하고 이렇게 딱 구분을 두 가지로 선과 악으로 딱 구분한 초대 교부들하고는 달리 그것을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영적인 것으로 움직이는 그런 영혼의 여정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창조적인 창조 이야기를 그렇게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는 몇 페이지에 있냐면 어거스틴이 우리 152페이지 어거스틴 보시면 신앙의 여정.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보니까 조금 영향을 받은 것도 있네요. 여러분 책으로 한번 볼까요? 어거스틴의 사상을 접하면서 우리는 우세한 철학 사조가 기독교 정신을 형성하는데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아프리카의 교부는 서양 신학에 자신의 흔적을 뚜렷하게 남겼다. 자, 종종 우리는 보다 분명한 창조 신학에 대한 우리의 관심의 부족이 어거스틴 신학에 대한 지나친 강조 때문이란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우리에게는 적이 될 수도 있어요. 환경 신학에서. 왜?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또 죄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강조했어요. 왜? 자기가 죄를 졌거든. 어떤 죄를 졌어요? 고백록 보시면 알죠? 참회로. 그러니까 뭐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참회한 그 이유분은 다르지만 이제 이 사람이 죄를 아주 이렇게 죄된 인간이라는 걸 강조한 바람에 인간도 어렸을 때 태어나서부터 원죄를 타고난다. 원죄로는 오리지널 신을 이제 신학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나오는 다른 신학자들은 원죄를 하면 아이들도 구원 어렸을 때 죄도 별로 안 졌는데 죽으면 얘를 구원받는다고 보냐? 못 받는다고 보냐? 이런 문제가 걸린다. 실제적인 문제가. 그래서 그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어거스틴의 신학에 이제 이런 말을 다시 바꿨어요. 원죄론이 아니라 우리 연옥설을 주장했어요. 연옥. 캐톨릭이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 죽어서 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죽으면 연옥이라는 데 일단 머문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의 뭔가를 잘 하면 혹은 조상의 죄를 빌어주면 후손들이 그들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 때 천국 가거나 아니면 그렇게 회개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원죄론을 이제 좀 해석할 수 있는 제3의 대안을 그 연옥설로 나온 게 이제 신학이 자꾸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거스틴 때문에 원죄론 때문에 우리가 죄의식을 어떻게 보면 개신교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통 신학이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유 죄의식 막 늘 따라다녀요. 어거스틴 때문에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그런 거죠. 자, 구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분 덕을 보는 거고요. 자, 낮은 실제에서 높은 실제로 그랬는데 여기 어거스틴을 한번 읽어보시면 자, 어거스틴의 신앙 여정은 그가 청년 시절에 두 개의 영원히 공존하고 상충하는 힘, 즉 선과 악의 존재를 수용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교사 마니의 영향을 받은 마니교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질과 육체를 극복되어야 될 이질적인 실제로 보았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나쁜 것으로 물질과 육체는 그것들은 악의 흉악한 의도에 의해 영향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마니교로부터 플로티우스를 추종하는 쪽으로 옮겨간다.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전통을 이어받은 인물이다. 센트마이라는 신학자는 어거스틴이 플로티누스를 수용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5번의 시도를 하면서 창조 얘기 해석을 하는데 성서적 역사의 범주들과 씨름했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창세기 1장 창조 이야기 현세적 특징들이 역사적 외사법에 적합하다는 걸 인정하게 만드는 다양한 입장들로 이끌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초기의 글에서 그와 같은 도식을 역사적 용어가 아니라 완전한 성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장의 단계를 거치는 영혼의 플라토닉적인 상승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낮은 실제로부터 높은 실제로. 그래서 보니까 5가지 그 길을, 인생의 길을, 영혼에 이르는 길을 어거스틴이 썼다고 그래요. 바로 이게 낮은 실제에서 높은 실제로,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영적인 것으로 영혼이 움직이는 그 길을 추적해 나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나중에 그는 창세기를 다시 읽고는 아마도 제6일째 인간을 만드신 그 날과 관련된 교부학의 주제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한 후에 자신의 입장을 바꿨다. 창조의 현세적 특징을 보다 생생하게 보았다. 즉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실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시작이 있다는 주제, 창조된 세상은 새로운 창조에 대한 성서의 선언에 의해 약속된 것처럼 극창점을 갖는다는 주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창조가 유일해적인 중간점, 즉 말씀의 성육신을 갖는다는 주제 등에서 말이다. 이렇게 번역이 좀 어려운데요. 자, 여기 PPT를 보시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인간보다 고귀하다. 그는 만물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며 창조, 양육, 보호, 그리고 지탱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최고의 그 인간 영혼의 최고의 끝에 추구해야 될 존재이고 처음의 출발은 물질 세계부터 점진적으로 출발한다고 했죠. 자, 선하심이 충만하고 질서에는 창조물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 영광을 다스리는 영광스럽게 하도록 우리에게 청지기직을 그 모든 창조물을 또 다스리라는 걸 맡겨주셨을까요?
아마 우리 초대교회 혹은 어거스틴까지의 신학은 우리가 마치 이 세상을 다 떠맡은 청지기 같은 착각을 하도록 신학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했다는 거죠. 창세기를. 어거스틴의 이 사상은 창조물의 고유함, 선함, 즉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가 너무도 위대하십니다. 즉 물질 세계가 참 위대합니다. 당신 참 잘 만들었어요. 그런 찬양보다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창조물의 역할, 즉 당신은 너무나 위대합니다. 영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어거스틴의 입장은 아직도 그랬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생태학적 무관심을 초래한 원인도 되게 되었다. 구원론의 입장에서는 어거스틴이 큰 일을 했지만 원죄설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피조물은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결국 우리가 신경 안 쓴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한 거야.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신학을 또 성도 생활을 하게 한 원인도 됐다. 그래서 생태학자들은 이분의 신학을 원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인간만이 타락했고 다른 피조물은 타락하지 않았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입장으로 봐야 되죠. 인간만이 죄인이고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는 죄라는 걸 적용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신학, 환경신학을 얘기할 텐데 토마스 아퀴나스까지 오늘 할 부분입니다. 자, 이거 한참 세대가 지났죠? 1225년 중세 때입니다. 초대교회 좀 후에 어거스틴의 원죄론 또 그의 창조 신학이 그렇게 나왔다면 13세기의 어거스틴은 많이 바꿔요. 아까도 연옥서를 죄론에서 구원론에서 주장했듯이 이 사람은 자연에 대한 생각도 바꿉니다. 13세기의 사회문화 경제의 발전으로 자연의 위치가 승격되었다. 그러니까 아까도 긍정적인 마인드는 모든 게 잘 돌아가면 낙관론을 가졌듯이 이때도 모든 형편이 좋았다고 합니다. 자, 그가 쓴 유명한 신학 대전이 있죠. 숨마 테올로기아라는 테올로지카라고 그랬네요. 여기는 숨마 테올로기아로 보통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 책에 만물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보호하심을 받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정해졌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초월성과 창조물 안의 하나님의 내저성이 균형을 맞추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간 입장을, 하나님의 초월성도 인정하지만 창조물 피조물 안에도 하나님이 거기 내재해 계신다. 그 안에도 내재해 계시니까 피조물 어떻게 다뤄야 돼요?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거기 하나님이 내재해 계신다. 자, 그런 이제 신학이 많이 선회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보니까 아까 어거스틴도 뭐 낮은 곳에서 높은 곳 이렇게 점차적으로 영혼 쪽으로 옮겨간다. 영혼의 여정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사물을 다른 사물에 의해 주관하신다. 높은 곳에서 낮은 것, 즉 계층 구조를 오히려 여기는 거꾸로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내려왔네요. 아까 어거스틴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올라갔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주관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사물이 오히려 낮은 계층 구조의 사물을 주관한다. 즉 인간은 그들보다 아래 것들을 주관할 수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아직도 인간이 우위에 있다는 그 어거스틴의 신학을 그대로 견지하는 것을 여기서 또 보게 있네요. 단지 계층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 그게 좀 차이가 나고요. 다른 창조물들은 거룩한 선함, 즉 디바인 굿니스라는 특권을 향유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오직 무엇을 위해서? 인간을 섬기는 것으로서만 자기의 거룩한 선함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조신학이,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좀 이해 안 되는 새로운 말들을 자꾸 만들어내는데 그게 곧 신학이 하는 일이죠. 우리가 아직 신학자가 없다, 외국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대표적인 신학자 누구냐? 잘 안 나오잖아요, 말로. 그 이유는 우리는 이렇게 자꾸만 말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야. 왜? 남의 이야기는
다 받아 적긴 잘하지만 자기 이야기를 하는 습관이 연습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아퀴나스는 창조와의 적극적인 관계를 권장했다. 158페이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선한 세상이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부산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아퀴나스는 자연에 대해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신학사상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얘기를 자연에도 내재했다. 신성이 이렇게 얘기도 했지만 또 부정적인, 그래도 아직도 거기에는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맨 위에 인간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부정적인 시각도 아직도 가지고 있네요. 그렇지만 창조의 한 면인 인간을 고양하는 그런 입장. 그 결과 이렇게 착취의 태도를 초래했다. 인간이 맨 위에 있다고 청직이라는 그런 입장은 버리지 못했네요. 그 결과 인간이 이제 본인이 잘난 줄 알고 최고의 피조물인 줄 알고 나머지를 이제 착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 은총은 자연을 해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한다라는 우리 센트마이어가 그의 신학을 요약하는 입장을 숨마 테올로기아에서 인용한 걸로 이 사람의 입장을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 프란체스코 우리 발표하실 텐데 여기 창조물의 찬가가 있어서 요걸 그날 아예 저희도 같이 읽고 그죠? 무슨 찬양을 했는지 하면 논문 발제할 거랑 같이 어울리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남아서 저희가 함께 볼 게 있는데요. 이제 생태학과 우리 환경론자는 조금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10분 동안 요거를 보겠습니다. 자, 생태학이 제가 얘기할 때는 사이언스였겠죠. 뭐 환경 문제를 다루고 그러니까 뭐 자연, 생물학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관심을 갖다가 오염 문제 그러면 뭐 기후학 하는 사람이 그것을 해결하거나 이랬을 텐데 이제는 그것이 보다 확장돼서 생태의식 차원으로 확장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이언스가 영어로 컨이 붙어서 컨사이언스로 바뀌었다. 확정됐다. 의식화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아침에 뉴스에 그 일본 화산에 더 지금 계속 나와서 뭐 이렇게 걷잡을 수가 없나 보더라고요. 더 이제 피해자가 많이 나올 거다 얘기를 했는데 예측 불가능한 이상의 문제들이 만연한데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생태학이라는 건 에콜로지라고 처음 이 말을 한 사람은 헤켈이라는 독일 사람인데요. 1866년에 최초로 이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생태학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그 환경 사이의 상호 의존성과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이다. 그러니까 관계가 맺어진다는 게 벌써 이 사람이 정의 내린 거에서 알 수 있어요. 1866년에 벌써 이런 말을 해서 에콜로지는 에코와 로지가 연합된 단어죠. 에코는 오이코스라는 헬라어 집이라는 환경이죠. 집. 우주라는 지구라는 집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거기에 대한 학문, 로고스 학문이죠. 에콜로지. 그래서 집을 잘 어떻게 다스리나 그래서 경제도 에코노미 그랬잖아요. 경제도 집에 대한 살림살이 하는 거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에콜로지의 개념에는 어떤 의미가 두 가지 숨겨져 있어요. 에콜로지라는 그 단어 자체에. 이거는 모든 존재 간의 관계. 근데 관계라는 거는 이제 연결이 됐다는 거니까 연대. 그죠? 뭐 하나가 망하면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다른 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연대적인 관계예요. 한 개가 살면 다른 것도 연결가 돼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햇빛 좋은 데다가 그 화분을 갖다 놓으면 정말 무성하게 자라나는데 제 방에 햇빛이 잘 안 들어와요. 향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창문 앞에 놨는데도 똑같은 식물이 집에 테라스에 있는 거랑 우리 내 방 앞에 있는 거랑 완전히 이건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어서 집으로 옮겨 이사를 해야 돼. 화분을 또 들고 가야 돼. 왔다 갔다 해요. 이제 이렇게 환경에 따라 모든 존재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연대해서 서로 연결되는 연대적인 학문이 바로 에콜로지다. 근데 자연에 관한 것만 아니라 그랬죠. 의식화돼서 인간 사이의 관계.
여러분 에콜로지칼 하는 인간 친구 관계가 있을까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친구를 만나면 즐겁고 사는 것 같고 그죠? 막 생생해지고 또 어떤 친구 만나면 저 죽을 것 같고 막 뭔가가 우울증이 막 전가되고 그런 친구 관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 분은 아주 신나게 재밌게 지내는 친구 같으세요? 표정이 우울한 얘기 별로 안 나눌 것 같고 이쪽 친구도 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인 줄 알았더니 아니래. 이제 봤더니 오해했는데 하도 같이 다녀서 학교 동창이라 동문이라 계속 이제 친하게 지낸다고요. 남자친구 여자는 따로 또 있대요. 그래서 물어보기 잘했다 이랬는데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좀 같이 다니고 뭐 숙제도 보여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이게 생태적 인간관계. 또 동료도 잘 만나야죠. 상사 잘 만나면 정말 아주 골탕 먹는 거예요. 골탕. 그렇게 인간관계. 또 사회생태학. 그래서 이 사회도 어떤 사회가 정말 생태적이냐. 뭐 질서를 아까 질서 얘기했죠.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 그게 무너지면 뭐 다 무너지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총체적이라는 그 컨셉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에콜로지는 뭐 홀리스틱이라고 그러죠. 통전적이다. 전체적으로 바라봐요. 시각을. 뭐 요것만 따로 띄어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인간도 전인적으로 보고 인간, 사회, 또 자연 모든 거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학문이 바로 이거 생태학이라는 거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책에서도 좀 제가 많이 좀 골라봤어요. 도대체 생태학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얘기했을까? 네, 뭐 이분도 예술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도 그 중에 한 챕터가 생태에 대한 또 챕터라고 무슨 예술의 생태가 있어? 근데 보니까 그 풍경화 있죠. 그 풍경화가 만연했을 때도 그게 일종의 생태적인 어떤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자연주의, 낭만적 자연주의가 그런 우리 화가들에게도 예술가에도 영향을 끼쳐서 멋진 자연.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반지의 제왕이라고 나오죠? 그 영화 반지의 제왕 유명한데 그 뭐 재밌는 스토리가 뭐 유명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 배경도 대교인데요. 하나는 막 철 같은 거 막 그죠? 막 광기 나는 음침한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하는 쪽이 있고 한쪽은 전원 풍경이 딱 그죠? 누구죠? 프레도인가 뭐 이렇게 친구들 난장이 친구들하고 막 뛰어놀고 막 말 타고 마차 타고 가고 두 가지가 다 벌써 생태적인 관점으로 딱 구별해서 배경으로 깔아준 거예요. 사실은 작가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 더 좋고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어디인가. 경쟁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술신학에서도 그런 말을 하면서 조금 따왔습니다. 자연과학적 방법과 세계관에 따라 자연을 바라보는 근대인들은 이제 근대적 사고가 누구의 신학도 영향을 받은 거라고요? 오거스틴. 그래서 죄다, 물질은 나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원론적으로. 자, 그래서 과학이 이제 주도를 했어요. 근대인들은 과학이 자연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왜? 뭐 바벨탑이 올라가니까 뭐 마천루가 올라가고 우주로 막 그 위성을 쏠 그 정도까지 막 되니까 자연도 다 통솔할 수 있다고 본 건데 그래서 자연법의 일반적인 체계 영원한 법칙에 따라 이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자연 속에서 찾질 않았다는 거야. 뭐 우리가 다로 이제 다 밝혀냈어. 그래서 이미 우리가 밝혀내는 그 체계에 다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이 거기 안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대에는 자 생태학자 리트게라는 사람은 창조의 이중적 의미, 즉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창조의 결과로 보는 창조의 의미가 신학적으로 창작의 행위로만 이해된다. 이 말이 뭔지 좀 번역이 이상하지만 이로써 창조자의 작품과 더불어 자연은 신학적 시야로부터 사라진다. 이거는 자연은 신학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게 근대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물리학과 생물학과의 논쟁에서 신학이 패배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과 논쟁하다가 그 경쟁에서 신학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그 과학에 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내세울 수가 없게 된 게 근대였다. 근대는
자연 정복형 신학관을 가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연관을 가져서 와 완전히 새 신세계를 탐험할 때도 자기네들이 새 세계를 발견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우리 종교를 전해야 된다. 이거 미개한 종교를 믿고 이제 이들의 자연을 우리가 다 가져다가 캔에다가 뭐 홍차니 뭐니 뭐 다이아몬드니 이런 걸 다 캔에다가 우리 쪽에서 가공해서 다시 비싸게 팔고 이런 식으로 정복형의 신학관을 가지고 선교도 나가고 거기서 장사도 한 거죠. 무역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망을 지금 듣는 거죠. 아프리카 사람들 지도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케이크야 케이크. 어떻게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 지도 안에서 그냥 자른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 사실은 부족 단위래요. 그래서 뭐 링갈라 언어도 저도 아프리카 뭐 노래 많이 배웠어요. 프랑스에서. 제가 한번 음악 가져와서 들려줄 텐데 이 스피커가 나와야 돼. 제가 거기서 그 아마추어들이지만 외국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복음송 하는 그래서 불려 다녔어요. 주변 시골 교회에서 주일날 이제 선교 주일이다 그러면 우리 한 20명 되거든요. 한 10명 정도 가죠. 빠지는 사람이 있어도. 그러면 그 CD를 간단하게 우리가 녹음한 걸 팔기도 하고 노래에 찬양을 몇 곡씩. 그러니까 니그로 스피리추얼도 있고 한국 노래도 가르쳤어요. 사람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한국 노래로 불러요. 또 아프리카 링갈라어로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제 해석해 준 걸로 하고 링갈라 말로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고지시키다기 아프리카 알루카카노요 뭐 이러는 거 남아프리카 공화국 저기 국가예요 그게. 그래서 어머 그것도 저기 가서 배워본 게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원망할 정도로 선교를 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갚아줘야 될 회복시켜야 될 때가 됐다. 아직도 낙후됐죠. 언제 이렇게 그 자발적으로 자립을 할지가.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상징과 교리는 그러니까 완전히 교리적으로 딱 축소된 거예요. 이제 인간 주관성의 영역의 문제로 위축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조명할 수 없게. 구원론 맨날 이런 것만 따지는 거야. 창조론도 진짜 자연과 접해서 교육도 바깥에 나가서 뒹굴고 이런 거보다 자 여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칠판에 써서 대답하게 고백하게 하고 신앙 고백하면 얘가 구원받았다 교육 잘 받았다 세례 줘야지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교리적으로 다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그냥 뭐 기계처럼 됐다는 거죠. 결국은 굳어져서 창조교리는 어떻게 은하계가 형성되었는지 또는 생물학적 진화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이해를 도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학교 공과랑 지금 이 교재랑 좀 다르죠. 여기 일과가 창조와 과학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설명할 수 있는 교차점이 소개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이테, 나무의 나이테 이런 거 사진 나오죠? 굳이 이런 걸 왜 소개를 할까요? 종교교육 시간에. 아이들이 6일 동안 학교에서 그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생물에 대해서 배우고 이거를 같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종교가, 기독교가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한 거다. 근데 나이테가 얘네는 1년마다 이렇게 생긴다. 겨울 사계절을 거치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아이들이 하나님이 이런 복잡한 구조까지도 착착착착 돌아가게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통은 딱 믿음으로만 공과가 짜여져서 뭐 이게 해석이 안 돼. 설교도 그렇고 섭리교리는 중력의 법칙이나 원자의 분열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 참 과학자들이 우리 그 창조론을 설명할 수 있을 그런 거. 그래서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그래서 우리 한동대 총장님인가요? 그분은 과학자였다가 이제 진짜 창조론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신학자가 어떻게 보면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연결을 시키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성서에 기초한 믿음 체계는 인간의 영혼 안에 서양 문명사에 대한 대학 과목 안에 상징적 의미를 공유하는 공동체, 즉 교회 안에 고립되었다. 그러니까 그냥 교과목으로만 굳어지고 또 믿음 체계 자체는 영혼 안에만 그냥 굳어 있고 교회 안에 고립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데이드 피터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지금 신학 교육을
여러분도 신학교에 여기서 MDB 지금 몇 과목씩 배우시죠? 네. 뭐 얼마나 살아있게 해요? 아니면 좀 딱딱해요? 갇혀있게 하죠? 예. 뭐 토론도 안 일어나고, 그죠? 재미도 없고. 이제 그게 바로 우리가 이런 생태학적인 시각을 가지기도 갖지 못해서 그렇지 않나. 자, 요거까지만 하면 시간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환경 문제가 이제 의식화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치화된다고 했는데, 인류 대 자연, 인류와 자연이 서로 대적하는, 분리되는 차원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인류에게 자연은 어떤 존재였다고요? 위협적 존재 아니면 어때? 숭배해야 돼. 벌벌 떨어. 태풍이 몰려오니까 원시인들은 그걸 막 빌었어요. 지금도 어부들은 바다 나갈 때 고사를 지내기도 하는 게 위협적 존재니까 제발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관계를 맺었어요. 자연과.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갈등 관계라고 그러나요? 여기서 이런 관계 속에서 문화도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 이런 게 사실은 제사가 축제가 된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문화가 그런 축제 형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고, 자, 문화가 자연에서 벗어나 그 한계나 수용 능력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 문제로서 환경 문제가 대두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 환경 문제는 이제 다시 사회 문제가 되고 정치 문제가 되었다. 왜? 갈등이 거기서 일어나니까 환경의 정치화 이렇게 해서, 즉 환경 문제는 환경공학자가 다룰 문제가 아니라 생태학자들이 다루는 이슈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정치적 논쟁까지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환경 문제가 이제 정치화된다는 게 무슨 국회에서 다루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고 문제를 자꾸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이렇게 논쟁이 되는, 이제 문제를 확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죠. 공동의 선을 관리하는 정치와 그 권력은 필요한 재화의 규모나 계급 간의 이해, 충족, 욕구의 만족 등을 결정하죠. 정치자 어떻게 이거를 쌀을 몇 톤을 수입할까? 이런 모든 거 뭐가 필요한데 10톤만 수입할까요? 나머지는 자급자족할까요? 이런 걸 정치가 다 결정하죠. 또 계급 간의 이해, 충족, 욕구의 만족 등을 결정한다. 여기에서 불평등이 발생. 잘 되면 좋지만 분배도 불평등하게 되니까 생태 불균형이 초래되고 또 대립이 서로 대립되죠. 가난한 사람은 약탈을 해. 자연 속에서 나무를 베어서 땔감을 삶는다든지, 또 부자는 재화를 낭비를 하는 걸로 이제 불균형이 초래되는 거예요. 약탈을 안 하고 나무를 또 하나 베었으면 심고 이랬으면 좋은데 대부분 그렇게 안 돼서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거죠. 그 부자들이 낭비하는 거는 참 너무 아까워요. 가난한 사람 아프리카에 막 주면 좋겠는데 그냥 썩혀버리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고급스럽지 엘레강스 안 해서 그런지 그렇게 해버리더라고요. 자, 발전주의 정책, 기업 최대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진보, 나라는 국가가 대통령이 돼서 뭐를 좀 4대강을 하나 세워놔야지 업적이 남잖아요. 이런 식으로 진보의 이념대 생태적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걸 관리해야 되잖아요. 막 썩고 있으면 또 그 수리비가 들고, 그 운동장도 그렇게 많이 월드컵에서 지어놨는데 그 보수비 수리비가 몇억 그게 된대요. 그게 인천시도 그렇고. 그게 관리비가 생태적 비용이 낭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양자 사이에서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한 발전 계획을 입안해야 된다. 자본주의 지금 사회인데 여기 자본주의 이익을 창출하려다 보면 거기에 많은 부패나 또 많은 약탈, 욕심이 난무한다. 그런데 자연보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가 항상 문제거리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어떤 형태의 사회가 과연 생태적일까?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잘 불균형하고 빈부격차는 계속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는 난무하고 쓰레기촌에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아주 거기 빌딩이 바로 옆에 또 우리 빌딩이 높은 제일 높은 빌딩이 거기 또 바로 옆에 있더라고. 서울에도. 자, 이런 정치 문제로까지 생태학이 이어져 간다는 거, 거기까지만 오늘 마치도록.
자, 오늘 이렇게 수업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 발제가 있습니다. 오늘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의 자연관, 아까 그가 예찬한 창조에 대한 예찬한 시를 하나 그날 같이 또 읽으면서 계속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 주 발제자는 또 누구시죠? 웨슬레죠? 네. 예, 그 다음 주 이렇게 하나씩 발제 있고, 제가 그 보충 자료로 계속 강의하고, 또 토론할 거를 좀 준비를 해와야 되겠어요. MDB 시간이라 제가 발제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질문도 던져주시고, 발제 그 스타일은 그 논문 여러 가지도 참고하시고, 이걸 중심으로 하되, 코멘트를 한 3분의 1 내지 반 페이지 쓰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기 생각이죠. 이거 공부한 다음에. 아니면 요즘 현대 교회의 생태 문제라든지 연결해서 코멘트를 반 정도 해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또 물어볼 거예요. 우리 발제자가. 그러면 질의응답하면서 토론이 일어나도록 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